한 주간의 화제 인터뷰만 뽑아서 정리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CBS 조은혜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유튜브로도 방송이 나가요. 그래서 방송 뒤에 또 김현정의 뉴스쇼 채널을 통해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번 한 주 우리 두 분이 주목한 뉴스부터 볼게요. 조은혜 PD가 주목한 뉴스는 뭐예요? 저는 이제 튀르키예에 비해 조금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고 있는 시리아 지진 피해 상황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시리아는 이제 알다시피 내전에 이제 또 거기에 따른 난민의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지진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근데 또 시리아는 반군 통제가 있어서 지역사회 이제 국제사회의 구조가 좀 늦어졌대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아예 놓친 격이 되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뉴스쇼에서도 좀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시리아에서 이제 민간 구조대로 활동 중인 하얀 헬멧이라고 있잖아요. 네. 워낙 유명한데 그 대원 한 분의 인터뷰에서 자세한 참상을 이제 들었는데 보니까 인프라가 없는데 신음소리나 이제 도와달라라는 구조 소리가 들리는데도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아예 구조를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전쟁은 이런 지진 상황을 피해가지가 않는 것이 폭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구조의 손길을 보내고 있는데 시리아에도 조금 주목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주 주목한 뉴스로 꼽아봤습니다. 혹시 뭐 박순봉 기자는? 좀 예전에도 다른 나라의 이런 재난이나 네. 참사 같은 것들이 있었던 적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점점 요즘 올수록 더 동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고 그쵸. 남의 나라 일 같지 네, 않게 점점 맞아요.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도 구호대를 보내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떤 정치적이나 외교적인 이익 따지지 않고 보내는 것 같은 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인류애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래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점은 좀 그나마 희망을 좀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네, 시리아 이 지역이 이제 반군이 점령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지원이 잘 가지 않는 거잖아요. 네, 뭐 맞아요. 지진, 피해, 고립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 이번에 좀 국제 그 구호의 손길이 좀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져보면서 우리 박순봉 기자가 주목한 뉴스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한 건의 기사는 아니고 네. 이제 이번 주에 쭉 은행이 돈잔치한다 이런 부분을 비판을 했거든요. 은행 때리기 해가지고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맞습니다. 네. 쭉 이어서 했고 또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아예 규정을 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지난 수요일이었는데 그때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했는데 이게 원래는 생방송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20분 전에 생방송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는 거를 생중계를 하게 되거든요. 네. 이걸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나가지고 이 뉴스를 뽑아왔는데 일단 첫 번째는 예전에 이태원 참사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네. 회의 때 경찰들 아주 질타를 강하게 강하게 했죠. 혼낸 적이 네.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일단 한 가지가 났고 그다음에 이제 용산 쪽에 물어봤더니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느냐 이런 거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결정을 했다라는 생중계로 겁니다. 전환하라고요? 네, 전환도 하고 그리고 이 은행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를 대통령이 또 직접 결정을 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네.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용산 쪽에서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은 이제 화물연대 파업 대응하면서 지지율이 좀 상승하는 효과를 봤잖아요. 그때랑 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걸로 본다. 왜냐하면 네. 이제 국민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대 정권들이 건드리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계속 건드리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은행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통신사들도 또 점점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금 대한항공 마일리지 문제도 또 건드렸거든요.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지금 1년에 연속되는 움직임으로 좀 보여가지고 뉴스를 뽑아봤습니다. 일종의 좀 공공기관적 성격을 갖는 기업들의 좀 일종의 때리기, 좀 도와달라 이런 메시지도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은 좋긴 한데 또 이게 좀 지지율이 떨어질 때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또 약간의 오해를 사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런 네. 해석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무 개입이라고 해가지고 여권 내 혼란으로 조금 지지율이 떨어진 그런 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돌파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같이 있기는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여권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은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논란이 아니고 논쟁이면은 지지율이 오른다. 이제 그런 종류의 것들을 네. 많이 찾아야 된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화물연대 파업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도 이거는 이제 논란거리라기보다는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노조를 좀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논쟁적인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은행의 문제도 이게 공공재적 성격이 있냐 없냐는 사실은 학자들마다도 많이 갈리고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네. 논쟁적인 문제죠.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추진을 할 때는 그래도 지지층들은 최소한 붙어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일단은 어느 정도는 지지율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깔려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는 민생에 집중하는 건 좋은 거니까요. 네, 이건 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요. 네. 저희 이제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은 누구예요? 첫 번째로 인터뷰로 만나볼 주인공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제 좀 먼 일처럼 느껴지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컷오프가 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주목됐던 거는 천하용인이라고 불리는 이준석계 돌풍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판을 짜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저희가 모셔봤고요.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는 대놓고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듣고 오시겠습니다. 선거만 되면은 연탄가스처럼 탁 튀어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안 계시고 또 이준석 전 대표도 어제 받아치셨더라고요. 바퀴벌레? 네. 아니 이 연탄가스랑 바퀴벌레 둘 다 원래 홍준표 대표가 만든 말입니다. 만든 말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사용한 그런 겁니다. 연탄가스 정치인 이야기했었죠. 예. 그래서 예전에 본인이 당대표하고 이럴 때 좀 반대 의견 있고 그러면은 선거 때마다 연탄가스 좀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네. 바퀴벌레는 또 예전에 또 뭐 친박계가 탄핵 때는 다 사라졌더니만 갑자기 바퀴벌레처럼 탁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뭐 득세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도 다 홍준표 시장 했던 얘기군요. 그렇죠. 네. 사실 뭐 다 그 저희 당에 있는 유명한 인터넷 밈이나 이런 건 거의 다 홍준표 시장이 만들었어요. 뭐 최근에 뭔 찍자지 이런 것도 다 그거 다 옛날에 홍준표 대표가 본인 대선 슬로건으로 쓴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당사의 현수막에다가 홍준표 찍으면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걸어놨던 게 그게 홍찍자지의 어원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유세차에 전부 다 그 슬로건이라 가지고 홍준표 네. 찍으면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달아놨던 게 홍준표 후보예요. 아하. 그래서 이게 그게 그런 밈을 만드는데 아주 특화되신 분이 홍준표 대표다. 예. 일단 그 얘기는 하고. 뭐 전 전혀 나쁘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예. 뭐 그런 좀 키워드 만드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연탄가스처럼 선거 때만 되면 스물스물 탁 기어 나오는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저는 저 연탄가스라고 하니까 고마운데 제가 연탄가스 싹 피우니까 그 오만 바퀴벌레들 못 참고 튀어나오는 거에 대해서 참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봅니다. 오만 바퀴벌레들이 연탄가스를 못 참고 튀어나온다? 그 오만 바퀴벌레는 누굽니까? 이런 거거든요. 천하람 후보가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에게 가장 비상이 걸린 건 뭐냐면은 사실 그분들은 좀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개혁적인 성향으로 새로 가입한 당원들이 환멸을 느껴가지고 아예 전당대회 불참하는 걸 바랬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김기현 후보 측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은 뭐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과반 투표로 처음에 1차를 통과할 것이다. 예, 그 목표죠. 그 방법이 뭐 김기현 후보가 제 생각에 갑자기 매력도가 증가해가지고 뭐 꽃을 든 남자에서 다른 거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개혁 성향의 당원들이 야 이거 완전 이 집은 진짜 대책 격분해가지고 투표를 하지 말자. 네. 예, 도저히 난 누구도 못 찍겠다 해가지고 안 찍어가지고 모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냐. 분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요. 50%를. 그게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선거를. 그런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인데 이제 천하람 후보의 부상 때문에 천하람 후보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와 별개로 지금 보면은 그 본인이 선거 인단이라는 인증을 하는 유권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는 건 다 투표한다는 얘기예요. 아하. 그럼 80만 중에 예. 예를 들어서 한 50% 투표율이 만약 나오게 된다. 예. 그러면요 결과 예측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김기현 대 천하람. 네. 지금 이제 맞으면 맞을수록 천하람은 커서 결선까지 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겁먹은 개라는 비유도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뭐 많이 나왔어요. 연탄가스, 바퀴벌레, 겁먹은 개. 이거는 김정재 의원의 지적인데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금 공천 얘기하는 건 천하람 후보뿐이다. 아니 왜 전당대회 하는데 공천 얘기를 계속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는 걸 금지하자는 둥둥둥. 본인들이 공천 못 받을
잡힐까봐 두려워서 짖는 개 같다. 그 김정재 의원은 전파에서 10초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리면요. 그 김정재 의원이 사실 원래 나경원 의원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나경원 의원을 이번에 공격하는 과정에 김정재 의원도 역할을 한 거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난 포항시장 공천, 작년 6월달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공천을 앞두고 김정재 의원이 현 시장인 이강덕 시장 공천 안 주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 공천 안 주기 위해서 경북도당 그렇게 위원장이었거든요. 예. 컷오프 이론조사 돌리고 이러면서 결국은 잘랐어요. 예. 근데 결국에는 그게 부당하다고 해서 지도부에서 다시 되돌려 놓은 거거든요. 어.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포항 국회의원인데 포항시장이랑 원수지간인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포항시장이 포항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선이라는 거 하면은 김정재 의원이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정상적인 경선을 이번 총선에서 치른다면 현 시장이 나올 수 있단 말씀이에요? 아니, 현 시장과 척을 졌기 때문에 시장을 좋아하는 당원들이 많거든요. 중소도시일수록 시장이 굉장히 그 인기가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장이 행정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공천 과정에 좀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본인은 경선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공천을 받고 싶어서 윤핵관 호소인을 한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말 계속하기 전에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재 의원이 굉장히 그런 변화무쌍한 행보를 보이시는 분인데 본인이 머릿속에 가진 게 공천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도 공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본인이 머릿속에 진짜 공천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 지방선거에서 현직 시장을 죽여보려고 했다가 실패했으면요. 예. 완전히 칼을 갈고 있을 거거든요. 현직 시장은. 그러니까 이런 속사정까지 얘기하지 않으면은 김정재 의원의 행보가 이해 안 가실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이준석이란 정치인은 뭐 합니까? 저는 다른 방송에서 얘기한 바가 있지만은 굉장히 순진한 행보를 할 겁니다. 순진한 행보가 뭐예요? 서울 떠나세요? 그건 모릅니다. 순진한 행보입니다. 여튼간. 예. 순진한 행보. 아, 당원권 정지가 내년 1월 6일까지죠. 예, 예. 총선은 내년 4월 10일입니다. 예. 한 석 달 예. 되는데 당비를 3개월 내야만 이제 공천 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게 아니면 최고위에서 특별히 이 사람을 뭐 특별 공천처럼 줘야 되는데 지금 당 상황 봐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한테 특별한 뭔가를 해줄 것 같진 않고 근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건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됩니다. 예. 나가는 건 확실합니까 총선? 예전에 그 홍준표 대선 후보가 나왔잖아요. 예. 그 2017년 대선 때. 예. 그때 대선 후보 뭐 내보낸다고 그때 홍준표 대표 당원권 정지였어요. 아, 그냥 풀어주더라고요. 그냥 보면은. 대선 후보도 나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징계라는 거는 정치적으로 내리는 거고 또 끝까지 징계 유지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보면은. 그럼 다시 확인할게요. 총선 확실히 출마하시죠? 나가야죠. 예. 100%죠. 네. 예. 네. 그러면 당에서 뭔가 방법을 마련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나가야겠네요. 그거야 그때 가서 고민하는 거죠. 네. 홍준표 대표도 나중에 홍준표 대표가 아까 예. 말했잖아요. 모든 일에 스탠다드라고. 예. 그래가지고 예전에 보면은 당에서 양산인가 거기 뭐 창녕인가 공천 안 준다 그래가지고 예. 무소속으로 했죠. 에이 열받으면 대구 출마가 수성 가가지고 돼버렸잖아요. 돼버렸죠 무소속으로. 예, 그러고 그러니까- 복당했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명분만 있으면은 그건 알아서 국민들이 나머지는 해결해 주십니다. 그거는. 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상당히 여러 가지 스탠다드가 된다는 이야기 새겨서 아마 당에서는 들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이준석 전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월 15일 수요일에 있었던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였습니다. 지금 뭐 이준석계 돌풍 정말 그야말로 일고 있잖아요. 일단 이제 컷오프는 통과했지만 문제는 앞으로 전당대회 동안의 성적이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다른 후보의 한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윤핵관들의 표를 이제 어떻게 얻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개혁 당원들은 근데 윤핵관을 싫어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김기현 후보의 표는 또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안잘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네. 안철수 의원을 굉장히 잘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의원은 항상 그 선거 시작할 때만 표가 굉장히 높고 그 이후로는 다 하락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후보의 한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번에 이전 대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론조사를 분석하면서 뭐 지지층으로 좁히면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다. 근데 이제 당원으로 좁히면 나중에 결국엔 김기현 대 천하람의 대결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보는 전당대회 전망 좀 어때요? 캠프별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캠프별로 상황 보는 게 그야말로 정말 가지각색, 각양각색이어가지고 그런데 일단 지금 첫 번째 말씀하셨던 이준석 전 대표의 분석
그걸 조금 더 해석을 좀 해드리자면은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하고도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측 사람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기본적인 인식은 이런 게 있어요.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을 확보한 사람들 간의 싸움이다. 이게 당원 무슨 확보, 의미냐면은 예. 지금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신윤그룹의 의원들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당원들의 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제 자신이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당원들을 꾸준히 모집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들어오는 당원들인지 계속 파악을 해봤는데 얘가 얘기를 들었던 거는 27만 명에서 74만 명이 될 때 네. 한 47만 명이 늘어날 때까지 꾸준히 자기가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 파악을 해봤을 때 이 중에 40% 정도가 온라인 당원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당원 가입을 할 때 온라인 당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또 자신이 페이스북에다가 많이 독려도 했잖아요. 링크 당원 같은 거 달고.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런 표현들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40% 정도라고 치면은 대략 18만 명에서 한 19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 표 정도는 내 당원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당원들이 이꼴 뭐 천하람 후보 내지는 나머지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똑같이 갈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는 갈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이렇게 당원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하고 자신만이 당원이 있고 안철수 후보한테는 당원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는 반윤 내지는 비윤 당원들이 네. 그냥 그쪽으로 몰려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천하람 후보 캠프의 전략을 보면은 네. 김기현 후보를 강하게 때리잖아요. 반윤 메시지를 강하게 내요. 네, 그러면 이 포지션상 안철수 후보에게 있었던 그러니까 네. 친윤이 아닌데 난 저거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저렇게 줄 세우는 건 너무 싫어. 이렇게 네. 했던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갔었는데 안철수 후보는 미묘한 입장을 내잖아요. 네. 밖에서는 자신을 반윤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반윤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런 애매한 포지셔닝 상태에서 천하람 후보가 계속 때려주면은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거라는 오히려 거죠. 그 틈을 파고드는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양쪽에 당원이 있는 상태에서 그 일종의 요 안에서 정당 안에서 중도층이랄까요? 이 표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두 사람 간의 싸움이 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특히 거기에 더 나아가서 김기현 후보의 표도 아니라고 봐요. 김기현 후보도 당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친윤그룹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원이라고 보는 거죠. 아, 순수하게 김기현 후보만 보는 건 아니다. 그렇죠. 물론 네. 이제 이거를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뭐 천하람 후보의 표도 아닐 수 있겠지만 여하튼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 당원들은 내가 만든 당원들이다. 이제 여기에 대한 그런 굉장히 프라이드나 네. 우세함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꾸준히 나갈 건데 김기현 후보 때리고 안철수 후보의 표는 가져오고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안철수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앉아랄 얘기를 하면서 이날 방송에서도 안철수 후보는 이기는 전략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뭐 이번 주 토론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윤심이나 윤핵관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긴 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전략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네. 성적이 잘 나오기 시작하면 그 수치에만 집착을 한대요.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전략을 짜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 천하람 후보의 표를 가져와야 되니까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도 않고 있고 또 대통령실 비판이 거셌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네.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마침 저희가 이준석 대표 다음 날 안철수 의원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천하람 후보의 비판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질문을 드렸더니 굉장히 비판을 또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소극적으로 갈지 않을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 만약에 이 당원이 없다라는 네. 그런 분석이 맞다고 치면은 그리고 사실 인지도가 더 강점인 후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당원들을 끌어오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일종의 대세 전략이네요. 대세는 그렇죠. 나다. 이런 인식을 사실 심어줘야 예전에 된다. 이준석 전 대표가 네. 처음에 당대표가 될 때 그런 전략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와서 당대표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면서 당원들을 모집하게 된 거고요. 네. 결국 이제 안철수 의원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1차 컷오프 본선 들어가고 나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김기현 후보하고. 이런 게 김기현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 캠프에 좀 뼈아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여론조사가 좀 압도적이어야지 그렇죠. 그걸 보고 당원들이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전체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보다는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제일 잘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지층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좀 덜 나올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당원만 대상으로 하면 더 덜 나올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2순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압도적으로 국민들 그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끌어와가지고 아, 저 사람이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구나라는 거를 당원들한테 각인시키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가 엎치락뒤치락 할 때 그 타격이 안철수 후보 캠프엔 더 강하고요. 김기현 후보 캠프는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네. 왜냐면은 컷오프 했을 때 결과가 굉장히 좋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수치를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캠프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김기현 후보 캠프에서 파악하는 수치는 네. 대략적으로 과반이 좀 안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 그리고 그때 6명이 해가지고 과반이 좀 안 된 거니까 이제 4명이잖아요. 네. 한번 컷오프를 해가지고 4명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결선 가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표까지 흡수해 오면은 네. 과반을 넘길 수 있는 수준이다. 김기현 후보 캠프는 어쨌든 이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판단을 가지고 여론조사에 그렇게 민감하진 않은 거죠. 어쨌든 실제 투표해 보면 우리는 더 나올 거예요. 이런 판단을 갖고 있고 이게 이제 안철수 캠프와 김기현 캠프의 좀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결선을 안 가는 게 목표인데 지금 또 이제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게 황교안 후보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토론회에서도 황교안 후보가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예상을 김기현 후보랑 황교안 후보가 손을 잡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토론회에서는 또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향해 좀 공세를 강하게 하더라고요. 네, 황교안 후보가 좀 많이 때리고 네. 김기현 후보도 너무 아프게 때리는 거는 반발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좀 손잡는 그런 그림도 있거든요. 손을 내미는 그런 그림.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황교안 후보는 이번에 토론회 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반응들 좀 물어봤어요. 여권에 물어봤더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되게 생각보다 잘한다 이런 얘기하고 아 옛날에 총리 시절 생각난다. 왜냐면 총리 때 대정부 질문 같은 거 할 때 야당에서 그런 공격하고 이런 거 굉장히 대응을 잘해가지고 인지도도 많이 올라가고 네. 사실은 그때 지지도도 굉장히 높아졌었어요. 그때 뭔가 점잖고 좀 묵직한 얘기를 해서 좀 반응이 있었죠. 네. 그리고 뭐 목소리도 좋고 하여튼 말을 잘한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당대표 하면서는 좀 그런 이미지하고 굉장히 멀어졌었거든요. 뭔가 좀 한쪽에 치우친 인상을 줬었어요. 그 사이로 부정선거 얘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총선에서 패배하고 나서는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점점 극우 쪽으로 가는 그런 그림으로 돼가지고 포지션이 좀 좁아졌었는데 네. 이번에 토론회를 하면서 옛날에 맞다 말을 좀 잘했던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네.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 모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황교안 후보가 후원금을 굉장히 빨리 1억 5천만 원 한도를 다 채웠거든요. 네. 후원금 킹인 이유도 알겠다. 후원금 제일 빨리 채운 이유도 알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근데 황교안 후보는 캠프 쪽에 제가 물어봤어요. 후원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모았냐 이렇게 네. 물어봤더니 그 기독교 쪽 인맥이 많이 작동을 한 것 같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많이 후원을 해줬다. 네. 그런 얘기하고 또 뭐 경기고 출신이어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주요하게 있는 인물들이 고액 후원을 좀 많이 해줬다. 실제로 1억 5천만 원인데 377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4~5만 원씩은 인당 기부를 해야 후원을 해야지 나올 수 있는 액수거든요. 액수가 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500만 원 최대인데 그거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좀 적게 한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든 액수가 좀 기본적으로 크고요. 이준석 라인업에 있는 캠프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네. 숫자는 훨씬 많아요. 어. 숫자는 훨씬 많은데 액수가 2만 원 혹은 뭐 3만 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어요. 이제 캠프별 특성도 좀 다른 면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지지층이 확실하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는 그 지지층에 어느 정도 보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김기현 후보랑 손잡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지해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정도의 지지율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그런 전략을 따지지 않고 이제 무차별적으로 다 공격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좀 주목을 받는 면이 있고요. 반면에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노선 바꿨다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네. 그러나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를 물어봐요. 질문을 할 때 공격적인 걸 안 물어보고 사법시험 뭐 부활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거 물어보면 정책적인 거. 네, 네. 정치적인 거 물어보면 의견이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쵸. 네. 저도 그 의견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싸우더라도 황교안 후보의 표는 나에게로 올 거라고 보는 거죠. 혹시 결선 투표를 가게 된다라면은 네.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또 뜨거웠던 게 당정일체 논란이었잖아요. 명예대표 논란. 그만큼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원래는 대통령이 당직을 겸할 수 없는데 명예직은 예외를 한다. 이것 때문에 명예대표가 나온 건데 오히려 이게 당을 좀 강하게 장악하려는 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지금 당이 장악이 안 된 거에 방증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분석들을 여당에서 대체로 많이 합니다. 아. 왜냐하면 배경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게 당의 기반이 없는 인물이잖아요. 외부에서 온 인물에 가까운 거고 그리고 사실 두 보수 정당의 전직 대통령을 이제 수사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 들어올 때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국민의힘이 꼭 국민의힘 이어서 들어온 건 아닙니다. 네. 결과적으로 선택을 그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런 배경적인 상황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당내 입지가 넉넉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하게 그립을 잡는다 이런 해석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전통적으로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네. 당과 정부 내지는 당과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전혀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일례로 들었던 거는 네. 예전에 좀 초기의 얘기인데 원래 당정청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랬죠. 네. 이게 당을 좀 우대해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가장 앞에 써주고 당정청 회의를 하게 되면은 뭐 정부에서 이런저런 제안을 하더라도 꼭 이런 그림을 그려요. 당에서 그거는 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고 해서 당의 의견을 수용해서 맞아요. 이렇게 합니다라고 네. 당에서 보통 발표를 네,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처음에 대통령실로 바뀌었잖아요. 네.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청이 더 이상 아니게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기자들한테 이거를 이름을 어떻게 써야 되냐 기자들이 막 물어보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러면 당정대로 써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이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선 이게 아예 없어지고 그냥 당정만 쓰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안이 나왔었냐면 대당정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실을 앞에 두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 대통령실이 뒤로 가야 되느냐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 근간에는 또 뭐가 있냐면 선거 때 네. 당이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판단도 좀 있어요. 국민의힘은 사실은 어려운 정당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치 영웅처럼 와서 정권 교체도 해주고 그 대선에 이기게 해준 건데 당은 별로 도와준 게 없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파생해가지고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나 네. 안철수 의원도 사실은 이 3연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별로 공을 세운 게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인식이 갖고 이런 있죠. 전반적인 인식들이 여기에 다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치 문법과는 확실히 다른 네.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준석 전 대표 한번 짚어볼게요. 이준석 전 대표 향후 어떻게 좀 얘기하셨어요? 네네. 다들 좀 궁금해하시죠. 일단은 이제 앵커가 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출마하냐 했더니 100% 출마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근데 출마엔 변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총선이 4월인데 당원권 정지 징계가 풀리는 시점은 1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천을 받으려면 당비를 3개월 정도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좀 시기가 애매하죠. 1월과 4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간당간당한 거네요. 좀 간당간당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에게도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홍준표 전 시장이 예전에 당원권 정지를 풀어주면서 이제 출마를 한 적이 있다라고 예를 들면서 네. 그거에 대한 반례도 있으니 자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예측을 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향후 행보 또 전당대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또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의힘 얘기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 갈게요. 네, 주말 뉴스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목요일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금 그야말로 혼돈의 상황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우리가 만나봤죠. 어떤 얘기를 나눴어요? 일단은 이제 당대표 구속영장을 받아든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일까 그거를 조금 이렇게 전하고자 저희도 이제 양부남 전 고검장이셨죠.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인터뷰는 이제 앵커가 이제 구속영장 청구 사유서가 있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검찰의 입장을 쉽게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민주당의 입장을 이렇게 반박하는 형태로 이제 대립구도로 좀 전했는데요. 네. 좀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일단 듣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양부남 위원장이 보시기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부적절하다 이쪽이신가요? 그렇죠. 부적절하다. 자, 그러면 검찰은 왜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는지 검찰이 밝힌 구속 사유가 뭔지를 한번 쭉 읽고 양 위원장님의 답변을 하나씩 듣는 식으로 그러시죠. 구속영장에 이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시한 지역 토착 세력이 민간업자, 대기업 등과 유착한 고질적 토착비리 범죄로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고 취득이익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보고받고 승인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회피해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 하고 있다.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했다. 저는 이 사유가 먼저 헌법과 형사소송법 원칙에 위반되고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예. 우리 헌법에 보면은 모든 검사는 사람을 불러서 신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조사받는 사람에도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어진 게 헌법상 모든 국민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에는 모든 조사받는 사람은 자기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됐어요. 예. 이게 소위 진술 거부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표께서 과연 진술을 회피했는지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진술서로 가름했기 때문에. 아, 조사받으러 나갔을 때. 3번 나갔고 진술서 가름했기 때문에 회피했다고 볼 수 없는데 가사 이것을 진술 회피로 본다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것은 방금 말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원칙 위반되고 또 하나는 대표에 대해서 장시간 많은 수사기를 통원해서 200몇 번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할 물건을 다 압수했고 필요한 사람을 다 조사를 했고 관련자들 다 신병을 확보해서 교도소에 있습니다. 또 검찰과 여당에서 그런 말을 했죠.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무슨 증거가 더 남아서 인멸할 증거가 있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부당하다. 예, 부당하다. 네. 자, 그럼 쟁점을 하나하나 예. 조금 더 좁혀서 볼게요. 먼저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째, 5년 이상의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는 점. 5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면 대부분 구속 수사를 한다. 이 대표라고 야당 대표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검찰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형이 예상된다고 해서 예. 영장을 쭉 청구한 게 아니고 구속영장의 청구 요건은 예.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고 이 대표가 그러면은 국회 표결 전에 자진해서 내가 그냥 스스로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라고 예. 말씀할 가능성은 제로입니까? 제가 대표님 본인이 아니어서 알 수는 없는데 저는 현명치 않다. 아니, 저는 만류하고 싶어요. 법률위원장이시니까 조언을 많이 주고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그럴 가능성을 이제 위원장이 보시기에는 뭐 거의 없는 걸로 봐도 됩니까? 없을 겁니다. 네, 민주당 양분남 법률위원장 만나고 오셨습니다. 지금 구속영장이 국회에 오더라도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영장 실질심사를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체포동의안 때문인데 이 절차랑 그리고 향후 좀 어떻게 예상하는지 양분남 위원장이 어떻게 예상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다들 예상을 궁금하실 테니까 예상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개인적인 견해라고 밝히긴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당 차원에서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야당 탄압이고 민주주의 차원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네. 당연히 부결시킬 거라고 했고 전망도 그 노웅래 의원 때보다 좀 더 많은 표를 받고 부결될 거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어떻게 이제 과정이 진행될지 좀 살펴보면 네. 이제 여야가 임시국회 일정을 24일에 본회의 네. 열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24일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포결을 해야 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27일 아니면 28일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이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밀투표라 이제 무기명 투표여가지고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지금 민주당 이탈표 우려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럴 일은 거의 없다. 지금 그렇게 전망하고 그렇죠. 있긴 한데 네. 이제 구속영장 청구는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다 됐었는데 막상 이제 청구가 되니까 민주당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제 규탄 대회도 열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부결을 당론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좀 쟁점이었잖아요. 네. 당론을 하는 건 좀 부담스럽기도 하다. 당내 분위기는 좀 어때요? 당론으로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된 상태고요. 네. 왜 그렇게 좀 정리를 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니까는 당론으로 정했을 때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체포동의안 뭐 이거는 무기명 투표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강제를 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정하는 건데 누가 반대했는지 찬성했는지 알 알 수 수가 없는 없죠. 거잖아요. 네.
게다가 당론으로 정해버리면은 오히려 반발심을 부추길 수도 있다. 차라리 그냥 냅두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좀 판단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역풍 부는 게 오히려 좀 걱정이 된다 이런 판단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어제 민주당 관계자랑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만약에 외부에서 하는 얘기로는 네. 이거를 이제 부결을 시키게 되면은 역풍이 불 거다. 국민들이 좀 뭐라고 생각을 하겠느냐. 방탄 정당이라고 국회, 비판을 예. 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실제로 가결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느냐. 가결을 시키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게 되면 예를 네. 들어서 그 공백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그 당이 엉망이 될 거다. 그리고 그간에 야당 탄압이라고 외치면서 싸워왔었는데 이게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논리적으로 안 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들었는데 콩가루 인증하게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서 아마 절대로 부결될 일은 가결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비명계 의원들 움직임은 좀 어때요? 일단 지금은 비명계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비명계잖아요. 네. 근데 페이스북에다가 물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하고 네. 그냥 심사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부결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은 상태예요. 네. 다만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법원 가서 판단을 받아보는 게 낫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이건 왜냐면 근데 이것도 역시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못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면 야당 대표한테 쉽지 음. 않은 일이고 그리고 혐의 자체도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런 판단들을 전제해가지고 차라리 법원 가서 다투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아주 정말 극소수의 극소수 의견인 얘기고. 거고요. 예. 비명계로서는 움직일 수 있는 일종의 마지노선 내지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결국에는 영장을 청구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혐의를 들었는데 네. 하나는 배임이고 배임, 하나는 제3자 네. 뇌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뇌물이 나왔다라면은 그때는 상황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파렴치범이라면은 네. 그거는 방어를 해줄 수가 없다. 음. 근데 배임이나 제3자 뇌물죄를 적용을 했지만 실제 내용들을 보면은 뭐 지자체장으로 후원금, 구단의 후원금 많이 그렇죠.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에서 생겨난 일이다. 그리고 또 대장동 개발 사건도 뭐 자기가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이 됐던 거고 또 뭐 부동산 수익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업무상 하다가 잘못된 네. 판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 그게 설령 잘못된 판단이라고 인정도 네.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구속을 시키고 야당 대표를 음.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이게 마지노선인 거고 근데 이게 혹시 내 정치 자금, 내가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해서 쓴 거다 이런 혐의가 나왔으면은 비명계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움직이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무기명 투표라고는 했지만 만약에 비명계가 똘똘 결집해서 이렇게 뭐 그런 표를 던지게 된다라고 네. 하면 어느 정도 좀 추정도 가능하고 지지자들로부터 명분도 안 서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쉽게 이탈표가 나오지는 않을 걸로 대체로 보는 거고 비명계도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이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지금 시점에는 그런데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장기화될 수가 있잖아요. 네. 내년 총선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익명발로 나오기도 했지만 영장 청구를 더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아직 뭐 남아 있는 수사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수사를 더 하면서 상황이 또 바뀔 그쵸. 수도 있고 네.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속 재판을 하면서 결국 총선은 다가올 텐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이슈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총선 때까지는 이 이슈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 재판이 네. 언제 끝날지 그쵸. 알 수가 네. 없는데 일종의 늪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다가오고 그러면서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는다. 이러면 총선에 이 다가올수록 현역 의원들은 부담을 느끼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이탈이 시작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체포동의안 어떻게 처리되는지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 또 이번 주에 이제 좀 이슈가 됐던 게 지금 구속영장 청구할 때 주된 사유가 이제 증거인멸, 도주 우려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하필 이때 이제 정성호 의원이 그 정진상 전 비서실장, 정무실장이나 김용 전 부원장을 접견한 게 드러나면서 좀 불리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그 양분남 위원장이 설명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양부당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만약에 그게 입막음이었으면 입막음 차원에서 정성훈 의원이 방문을 한 거였으면 검찰이 미리 알고 접견금지 신청을 했었을 거다. 근데 그걸 안 하지 않았냐라는 이런 새로운 해석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재명 대표가 시켰다는 증거도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그 정의원의 그 장소 변경 접근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막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뭐 접촉을 해본 건 그쵸. 아니지만 네네. 그냥 이제 가능한 선에서 물어봤을 때는 크게 문제 삼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 같고 사실은 그보다는 검찰의 흘리기가 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결국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영장 청구를 하기 며칠 전에 그 내용을 알린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접견은 12월 이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는 결국에는 검찰이 영장 청구에 좀 자신이 없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로 법원에 갔을 때 발부가 안 될 걸 우려해가지고 그래서 증거 인멸의 그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 그렇죠. 명분을 네. 하나 더 쌓았다라고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별로 크지 않고 오히려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좀 민주당 내에서 결집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이제 밀어붙일 그런 명분이 좀 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왜 어떤 점 때문에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했다라고 보고 아. 그러니까 우리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을 추진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거다. 이렇게 좀 맞서자. 네. 이런 분위기도 같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크게는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장관이나 아니면 추미애 전 장관이나 어떻게 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지 취지를 네. 그랬더니 거의 양식을 붙여놓은 것처럼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안에서 이제 실무진들이 쓰는 양식이 있고 그냥 상투적인 표현들. 네. 그 내용만 딱 하고 그게 보통은 의원 출신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료 어찌됐든 간에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다 섞여 있긴 했었지만 그러네요. 다른 당이고 네. 뭐 같은 정당이고 섞여 있을 수도 있었지만 섞여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동료 의원에 대해서 체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막 그렇게 강하게 하질 않았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의원 출신도 아니고 전혀 네.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예를 들자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것도 좀 연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제 좀 검찰 집단이 상당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이 윤석열 정부는 일종의 그 자신들의 그런 존재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한 이유가 네. 어떤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반드시 좀 처벌하고 끝맺음을 지으라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네, 네. 그리고 또 용산 쪽에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5천억이면은 역대 최대 액수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하고 또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영장을 청구하는 그 시점에도 검찰총장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잖아요. 네. 이례적이었죠. 그렇죠. 검찰이 입장 표명한 검찰총장, 거. 네. 법무부 장관 모두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영장 청구를 설득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장관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것 같네요. 설득력을 얻기 강한 위해서는. 표현을 하고 네. 많이 준비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좀 다음 주 국회 상황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